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최창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해조류를 이용한 해조 양식과 해조류의 활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해조류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 양식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종을 가지고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해조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활용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최근에 우리 전 지구가 이상기온, 무슨 해수온 상승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를 맞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조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보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과연 해조류는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해조류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해조류는 일반적인 육상에 있는 식물과 좀 다른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상에 있는 식물은 봄철이나 이런 데 보면 꽃을 피우고요. 암술과 수술이라고 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서로 수정을 해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종자는 새로운 그 나무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되는데요. 해조류는 그렇게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꽃이 피지 않습니다. 물속에 살고 있으면서 포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조류가 번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해조류들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해조류들을 보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에서 대략 여러 가지 형태와 색깔을 띠는 해조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해조류를 보면 그것은 김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먹는 김인데요. 김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현미경 시야에서 김 세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김 세포가 가운데 보면 붉게 변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성숙을 해서 하나하나 포자라는 단계로 해서 물속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물에서 이런 해조류가 하나하나 서로 암수 배우자가 돼서 서로 수정을 해서 이게 새로운 해조류가 되는 좀 다른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조류와 육상식물은 조금 다른 번식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식물은 보면 거의 대부분 녹색식물이죠. 그래서 그런 육상식물을 봤을 때 엽록소 A와 B라고 하는 주로 색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조류는 여러분 옆에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녹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보조색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보조색소의 함량에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색들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조류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바다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기수역이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기수역은 강물이 내려오는 담수와 바다가 만나는 그런 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바다에 있는 염분 농도보다 조금 담수가 섞여서 염분 농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거기에는 기수역이라고 불러서 아주 독특한 환경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한 바다라든지 기수역에 다양한 해조류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조류들은 항상 수분이 있는 환경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해조류가 이런 바닷물이나 기수역에 있는 곳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얘네들이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면 건조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해조류 같은 경우는 5시간, 6시간도 견딜 수 있지만 그런 건조에 대한 내성이 없는 해조류들은 쉽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분이 있는 환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해조류의 특징은 해조류는 육상식물에 있는 관다발 같은 조직이 없어요. 관다발이 뭡니까? 육상식물에 물관, 체관, 부름켜 같은 게 있어서 물관을 통해서 뿌리 부분에서 흡수한 물을 잎에까지 옮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옮겨진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에 사용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든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은 각 몸에 쓰이면서 체관을 통해서 몸 곳곳으로 보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근데 해조류는 그러한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상식물에서 뿌리, 줄기, 잎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해조류는 그렇게 진정으로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파란색, 초록색 해조류가 구멍갈파래라고 하는 해조류인데요. 저는 해조류 봤을 때도 보면 뿌리나 줄기나 잎의 구분이 없이 그냥 잎과 같은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엽상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밑에 부분에 보면은 뿌리, 줄기, 잎처럼 조금 홍조류가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형태적으로만 나눠져 있는 것이지 어떤 그 생리학적인 기능은 육상식물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는 뿌리, 줄기, 잎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을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해조류들은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했어요. 우리들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시면 제일 먼저 드시는 게 미역국이죠. 그래서 미역은 굉장히 친근한 해조류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풍 갈 때 보면 대부분 김밥을 먹어요. 그래서 김 같은 것도 되게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해조류인데요. 이런 해조류를 어떻게 그러면 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해조류를 확보하는 방안은요, 바닷가에 있는 해조류를 뜯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뜯거나 해녀분들이 뜯거나 아니면 잠수를 하시는 다이버들이 뜯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산된 해조류를 뜯어서 우리가 섭취하거나 이용했던 것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우뭇가사리라고 있어요. 이것은 한천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주로 분포가 제주도라든지 전국적이지만 제주도 같은 따뜻한 물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곰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부산이나 남해안에 많이 서식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일부 전복이나 다른 것들을 양식하기 위한 사료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청각 같은 경우는 남해안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주로 식용으로 많이 활용하죠. 우리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김치를 담글 때 청각을 넣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차가운 물을 좋아해서 동해안 쪽에 자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식용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미역, 이것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우리들이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뜯어서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런 해조류를 이용하고 싶지만 너무나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량으로 키워볼 수 있을까?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해조류 양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해조류 양식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품종들이라고 하는 이제 각 종들을 품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해조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양식되는 해조류 품종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김, 미역, 다시마, 또 매생이, 쇠미역, 꼬시래기, 청각, 톳, 파래, 모자반, 곰피 등등을 양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량으로 섭취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양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육상에서 농사를 짓듯이 바다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식용으로 또 전복 같은 것을 키우기 위한 사료용으로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식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다에서 모든 바다의 양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또 해양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로 해조류 양식이 시행되는 곳은 부산, 또 기장, 충청남도 대천, 그리고 전라남도의 완도, 목포, 강진, 해남 등등등에서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동해안 쪽에서 해조류 양식이 되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해안은 너무나 파도 영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양식 시설을 하게 되면 이러한 파도의 영향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해안에서는 양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주로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 일부에서 양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해조류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보면 분식집에서 김밥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매생이 같은 것들도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양식으로 해서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조류 양식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요. 맨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각 품종과 그 생산되는 지역을 나타냈는데요. 주로 완도, 강진, 해남 이런 전라남도 지역에서 양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조류 양식 생산량의 약 80% 이상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지역은 우리나라 해조류 양식의 메카라고 불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양식은 보통 겨울철에 시행을 하거든요. 지금 추석이 지났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10월 정도 되면 이제 시설을 시작합니다. 양식 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를 키우게 되는데요. 보통 키워서 이듬해 3월, 늦으면 4월, 그리고 일부 사료를
사료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다시마나 미역 일부분은 한 8월까지도 양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주로 겨울철에 해조류 양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겨울철에 바닷가 쪽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완도나 아니면 강진, 해남 쪽을 가보시면 해조류 양식장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쪽까지 배를 타고 가긴 쉽지 않지만 좀 높은 곳에서 보면 바닷가에 해조류 양식장 시설을 해서 해조류 키우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해조류의 대표적인 생산되는 품종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미역이나 다시마 종류가 가장 해조류로 생산되는 양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져보면 금액은 좀 바뀝니다. 금액은 김이 제일 비싸요. 왜냐하면 지금도 김 가격이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을 가지고 봤을 때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대 갈조류가 생산량은 높지만 생산 금액으로 봤을 때는 김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양식이 되어지는 종을 소개시켜드렸을 때 보면 대부분 10종류 내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몇 종류의 해조류가 있을까? 약 753종 정도의 해조류가 있다라고 2002년도에 어떤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TV를 보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전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러한 분자 구조 아니면 DNA 같은 것을 밝혀서 새로운 종을 확인해보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약 1000여 종 정도의 해조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10여 종 정도만 양식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식용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해조류가 양식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조류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양식은 김양식이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김양식 역사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조선시대부터 올라가서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길고요. 김양식은 전라남도 그 광양 부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양에 가보면 여기서 김을 최초로 양식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방문해 보셔도 그런 양식의 역사를 아실 것 같고요. 이러한 해조류 양식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 기술과 양식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깊고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식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양식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벤치마킹을 했던 예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양식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보편화됐고요. 또 이러한 양식 생산하는 연구라든지 아니면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최근에는 이러한 해조류 양식을 생산하는 생산량으로 따져봤을 때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필리핀이라든지 일본, 그다음 대한민국 이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중국은 워낙 대륙이 넓다 보니까 넓은 바다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다시마 같은 것들을 바다 곳곳에서 양식을 시행합니다. 이거 다시마 같은 해조류의 활용성과 우수성이 많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들이 주도적으로 양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해조류의 대량 생산과 해조류의 이용 능력, 또 활용 능력의 그 경제적인 가치가 많이 평가되면서 최근엔 유럽 몇몇 나라에서도 양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시리게라든지 홍조류 일부를 양식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해조류는 뒤에도 조금 나오겠지만요. 물 속에서 주변의 영양염류를 흡수하면서 광합성을 해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자가영양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오염원을 유발시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류양식이나 폐류양식 같은 경우는 먹이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먹이를 어류들이 다 먹으면 좋은데 다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잉여분의 그 사료가 남아서 바다에 존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어류들이 대사활동을 하면서 분비하는 노폐물들이 있을 텐데요. 해조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영양염료를 흡수해서 오히려 바다를 더 깨끗하게 여과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해조류 양식에서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로 이제 IMTA라고 하는 양식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다영양 단계 양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한쪽에 어류 양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 옆에 다른 양식, 그러니까 어류가 먹고 분비하는 아니면 어류가 다 소비하지 못하는 사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양식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어류 양식을 했고요. 이 밑에는 해삼을 양식합니다. 그럼 해삼은 주변에 있는 노폐물들을 자기가 먹어서 자기 몸에서 제거한 뒤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해조류 양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영양염류가 줄어들면서 또 여분의 영양염류는 해조류가 마저 섭취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류만 양식할 때보다 복합적으로 양식을 하면 그 해역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양식을 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험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과가 많이 입증되고 결과가 축적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양식 방법도 다른 동물인 어류나 폐류 같은 양식과 접목을 해서 IMTA 같은 양식법으로 아마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서 생긴 생산물들, 예를 들어 해조류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양 바이오매스라고 부릅니다. 생산된 생물량을 바이오매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최근엔 이런 해양 바이오매스의 중요성과 활용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식용으로만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해조류 내에 있는 독특한 물질들을 추출해서 뭐 다당류라든지 이런 물질을 추출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진통제 같은 거에 원료로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약품을 만드는 용도, 그다음에 진단시약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최근에는 이런 해양 바이오매스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양식을 해서 해조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으로서 해조류 양식이 많이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양 바이오매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럼 이러한 해조류를 자원으로서 생각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 자원과 인류의 미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용이라든지 기능성 보조식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조류를 가지고 다양한 장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해조류에서 독특한 물질을 추출해서 아로마 치료제 같은 걸로 힐링을 위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요. 또 비료나 사료라든지 아니면 각종 식품 첨가제로서 활용을 합니다. 지금도 과자의 경화제, 과자를 이렇게 구체화할 때 쓰는 경화제로 쓰기도 하고요. 치약이라든지 샴푸, 화장품 같은 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스스로 영양염류를 흡수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생물을 가지고 주변의 생태를 복원시킨다든지 아니면 바이오 정화 기술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바이오매스의 역할로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해조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조류의 활용을 위해서는 많은 해조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약 1000여 종의 해조류 중에서 양식되어지는 것이 극히 일부라고 했는데 그러한 양식되는 종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비식용으로서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았던 해조류를 개발할 필요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 해조류를 활용한 이러한 세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조류 자원에 대한 활용이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판매되는 것 중에 이제 초코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무슬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이 무슬림들한테 이 초코파이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이슬람 종교에서는 할랄 식품만을 활용할 수 있게끔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 초코파이 안에 들어있는 그 마시멜로우가 젤라틴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젤라틴이 고기 기름에서 유래한 건데요. 할랄로 자기들이 잡은 고기가 아니면 못 먹기 때문에
이러한 초코파이에 들어가는 마시멜로우를 해조류 우뭇가사리에서 나오는 그런 한천을 만드는 걸로 새롭게 마시멜로우를 만들어서 지금 초코파이를 수출하고 있고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조류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어떤 보고에 의하면 한랄 식품의 시장 규모가 2021년도에는 2조 7,430억이라고 합니다.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3천조 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큰 시장을 우리가 해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다른 식품 원료로서도 해조류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활용의 한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해조류들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금액대가 다르고요. 판매되는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또한 이런 해조류 활용의 측면을 봤을 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의 원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해조류를 고부가가치 창출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산업적인 이용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대 갈조류는 많은 바이오매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식품이라든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로 우리가 확보 가능하고요. 또한 최근에는 완도 같은 곳에서는 해조류 박람회를 전 세계 규모로서 3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3회 해조류 박람회가 내년도 4월 달에 완도에서 할 예정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해조류 박람회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활용도라든지 고부가가치 창출용이라든지 해조류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웰빙 식품으로서 최근에 해조류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한천은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식품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해조류는 미세먼지의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해조류 활용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해조류를 미래에 활용 가능한 것들을 점점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잘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조류를 이용해서 중금속 오염물질 제거를 하기 위한 원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의약용이라든지 항생제, 연구용 진단시약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종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종이를 만들려고 나무를 벌목하면 20-30년 정도 자란 나무를 벌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30년의 시간을 없애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구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 나무가 너무 많이 없어지면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해조류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해조류를 이용해서 종이 만드는 것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종이의 원료가 되는 해조류를 많이 생산을 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해양 바이오매스가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연 상태에 서식하는 것을 다 뜯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방 바다가 황폐화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매스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지역 갔을 때 오염원이 있다고 하면 그 오염된 지역에는 몇몇 그 지역에 사는 해조류들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오염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생물 지표종으로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살충제나 구충제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식을 통해서 식량이라든지 바이오매스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한 공기청정제의 원료로서 활용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다 보니 문제되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이 배출되면서 이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그러다 보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온도 상승하고요. 해수면도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의 대체 방법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이용해서도요.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수소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송용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여기서 배출되는 CO2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구온난화를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활용도도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용도를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이용이 덜 됐던 미이용 해조류 중에서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해조류들을 보면 주로 청각이라든지 모자반, 곰피, 감태, 우뭇가사리 같은 것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약 1000여 종의 해조류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해조류, 사용되지 않는 해조류 중에서 또 특히 식용으로 이용되지 않는 해조류 중에서 우리가 이런 바이오매스를 확보한다든지 활용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렇게 유용한 해조류가 점점 바다에서 사라져가면서 바다가 뭔가 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갯녹음이라고 부르게 있는데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강원도 삼척시 갈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바닷속 사진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면 안반에 다른 것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붉은색으로만 띄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갯녹음이라고 부릅니다. 갯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학적인 원인이라든지 인위적 원인으로 해조류가 점점 탈락하고 없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조류가 붙을 수 있는 서식 공간이나 서식 기지를 산호조류라고 하는 홍조류의 일종인 조류가 붙어서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것을 갯녹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산호조류가 붙어버리면요, 여기에는 다른 해조류나 기타 수산 생물들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황폐화가 점점점 심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결국 인류에게도 이러한 불이익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갯녹음이라고 부르게 있고요. 다른 말로는 뭐 바다 사막화 현상, 아니면 황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갯녹음은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동해안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갯녹음이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요, 북제주나 성산 일부 지역을 빼고는요, 전부 갯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갯녹음의 원인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해양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온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pH 변화라든지 이러한 해양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생물에 의한 영향들, 또 인위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한 수확, 많이 채취하는 거죠. 그리고 해양오염, 부유성 현탕물, 이런 부유성 현탕물이 떠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태양 에너지를 막아줘서 밑에 해조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광합성하는데 불리하겠죠. 그리고 임해공단에 오염물이 유입된다든지 유류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것들의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점점 황폐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기타 원인으로는 초식동물의 식해. 초식동물은 해조류를 뜯어먹는 동물들입니다. 뭐 성게라든지 아니면 일부 어류라든지 이런 것들의 식해는 동물이 식물을 먹을 때를 말하게 되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먹는다거나 또한 피복동물의 기질 점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보라색으로 넓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해면동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버리면 해조류가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점점 생산자가 줄어들어서 해양 생태계가 점점점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정부 주도의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각 대학의 해양 관련 연구자들이 이러한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이런 해양 생태계를 보존해보자라고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기반으로 해서 생물 스스로 이러한 자연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도입을 해서 하는 방법들을 보면 갯녹음 발생 해역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발생 원인을 진단한다든지요. 아니면 발생 해역에 적합한 생태보건 방안이 무엇일지를 연구해 보고요. 또한 갯녹음을 일으키는 원인 생물에 대한 제거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생태학적으로 적합한 어떤 해조류를 여기다가 이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검색이나 선정, 그리고 해역 특성에 적합한 바다숲 조성 방법을 적용하고요. 또한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는 우리나라에서 바다숲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앞에 갯녹음으로 황폐화된 해역을 봤는데요. 그런 해역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요, 육상의 경우에는 민둥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파서 나무를 심고 흙을 덮어서 나무를 보존해서 이렇게 숲을 가꾸을 수 있는데요. 바다는 이렇게 단순하게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뭐 자연적으로 해조류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해안 개발이라든지 해양 오염에 의해서 점점점 해조류가 사라져서 바다숲이 사라지는 해역을 다양한 조성 기법을 활용해서 앞에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바다를 복원할 수가 있고요. 이 여기서 나오는 그림은 우리가 이런 해조류들이 붙을 수 있는 인공 기지를 넣어주게 됩니다. 넣어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조류들이 와서 붙게 되고요. 여기에 또 다양한 조성 기법을 활용해서 해조류들이 잘 붙을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마지막 그림처럼 해조류가 많이 자라서 바다숲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숲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어류라든지 폐류라든지 갑각류라든지 많은 유용한 수산 동물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는 스스로 복원이 되고요. 자연적인 생물량 증가에 의해서 해양 생태계가 점점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독도 해역은 아직까지는 이런 자연적인 바다숲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어류들이 같이 이렇게 유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조그마한 사진을 보면 연체동물이 알을 낳아서 산란장으로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숲은 자연 생태계의 그 유지를 통해서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있고요. 또 수산 생물들에게는 산란장, 서식처, 은둔처, 또 생활 공간을 제공해서 해양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다는요, 우리 것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될 자연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껴야 되고요. 이렇게 해조를 이용해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살리는 최고의 솔루션 중에 하나는 해조류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우리가 해조류에 대한 이러한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보존에 대한 연구들을 아니면 이런 마음가짐을 많이 가져주신다고 하면 우리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건강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조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